네,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곧 타결이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한편에서는 이란 주변에 약 7천 명 규모의 지상군이 배치된 상황이라 전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벤스 부통령은 곧 전쟁에서 빠져나올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중동 전쟁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네, 조금 전에 속보 전해드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란과 협상이 잘 진행 중이고 곧 타결이 임박했다. 직간접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또 내일이면 호르무즈 해협으로 유조선 20척은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타결 임박을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은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좀 지켜봐야죠.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과장된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신중하게 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간접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 꽤 조기 합의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간접적으로 파키스탄이라든지 여타 중재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은 확인이 됐지만 직접적으로 대면장이 협상장에 앉은 것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보도해 주신 것처럼 파키스탄이 조만간 의미 있는 대면 협상을 이끌어낼 거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꽤 조기 합의가 이루어질 거다.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나온 보도라든지 정황을 보면 미국과 이란 측이 상당히 어떤 조건에 있어서 간극이 크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 얘기처럼 꽤 조기에 합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더 이상 좋을 수가 없겠죠. 그 얘기는 미국과 이란 양측이 어떤 그 간격을 줄이고 타협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이런 부분을 시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유조선 20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부분도 의미가 있죠. 세계 경제에 가장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있어서 이란이 보다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협상의 진행과 더불어서 이제 이란도 조치를 더 취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20척이 허용이 된다면 그렇다면 역으로 추산해 보면 미국과 이란과의 협상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도 추정해 볼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신빙성이 있느냐는 지금 당장 내일 유조선 20척이 해협을 통과하는지 지켜보면 알 수 있는 일일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20척이라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언급한 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 큰 선물을 받았다. 그래서 그 큰 선물이 호르무즈 해협에 10척이 통과된 거라고 나중에 알려졌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한 2배 정도의 유조선이 통과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봤을 때는 일단은 협상과 관련돼서는 좀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약간 좀 긍정적인 그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군사적인 어떻게 보면 압박이 최고 수위에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군사적인 압박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한쪽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만큼 협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졌다라는 것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애초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이번 주 안에 대면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고 미국이 말한 그 이번 주가 현지 시간으로는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대면 접촉 가능성은 아직까지 일부지만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과연 대면 접촉이 이루어진다면 혹은 하고 있다면 누구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대면 협상이 이제 직접적으로 실행이 된다면 이제 미국의 이제 중동 특사랑 또 이란 측에서는 이제 실질적인 의장이라든지 그런 인물이 직접적으로 나와야 실제적인 그 협상의 수준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협상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란이 일단은 트럼프의 주장대로 내일 20척이 통과하게 된다면 이란이 양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정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일방적으로 양보를 하진 않았을 텐데 미국과 어떤 형식으로 좀 대화가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측이 선의는 좀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성의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제시한 15개 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란이 역으로 제시한 5개 항을 보면 그러니까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좀 통행을 좀 제기하는 부분에서 좀 성의를 보여라.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척을 이제 통과시키는데 이번에 20척이다. 근데 정말 20척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서 이제 성의를 보여준 거고 이걸 위해서 이란 쪽에서 이제 성의를 받은 것은 최근에 보도 나온 것이 갈리타파 의회 의장이라든지 아라그치 외무장관에 대해서는 암살 리스트 제거했다는 그 얘기를 그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5개 항 제시한 것 중에 적대 세력에 의한 침략, 암살을 전면 중단해라 이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암살을 중단하는 부분에서 미국 측에서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선제적으로 약간은 주고받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가장 낮은 부분에서 양측이 서로 주고받음을 해서 또 뭔가 좀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이거는 양측 모두 어떤 협상에 들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걸 확인한 거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파키스탄에 중재를 해서 조만간 미국과 이란이 대면 협상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신빙성이 그래도 조금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벤스 부통령이 조기 종전 가능성을 또 언급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란과의 협상에 좀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가 감지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목소리를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The president's going to keep at it for a little while longer to ensure that once we leave, we don't have to do this again for a very, very long time. That was fundamentally the president's goal. Prices have certainly gone up because of what's going on in the Middle East, but they're going to come down, right? This is a very, very temporary reaction to what is going to ultimately be a short-term conflict. I think the president's been very clear about this, that we're not interested in being in Iran a year down the road, 2 years down the road. We're taking care of business. We're going to be out of there soon, and gas prices are going to come back down. 벤스 부통령의 발언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그 편지를 또 게시하기도 했는데 여기 또 피스메이커를 강조하는 듯한 모습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분위기는 또 어떻게 좀 읽고 계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양면 전술을 쓰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협상의 그 시그널도 굉장히 동시에 주고 있는 거죠. 협상과 관련돼서 벤스 부통령이 오래 머물 이유가 없다. 우리는 할 일을 하고 바로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레이엄 목사를 통해서 이 작년에 썼던 그 메시지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피스메이커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쟁을 통한 어떻게 보면 평화를 깨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자다라는 점에 이제 방점을 둬서 그만큼 이제 협상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군사적인 옵션 또 하나 이렇게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결국에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미국이 작전할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수행 가능한 여러 가지 이제 4가지 뭐 작전 시나리오가 자세히 보도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란의 혁명 수비대에게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작전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다 방어력이 필요가 하다면은 그만큼의 군사력도 분산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도 굉장히 그것 자체도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네. 자,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은 종전 그리고 휴전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트럼프 인사들에게서는 또 이 지상작전에 대한 회의론, 신중론이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발언을 한 장소가 대표적인 이 보수 행사였다는 점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런 마가층 내부에서도 좀 분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마가 진영은 원래부터 그 국제 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것을 꺼려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부터 그 대선에 나왔을 때 불필요한 전쟁에 돈을 쓰는 것을 하지 않겠다.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면서 그리고 대신에 미국의 역량을 키우고 미국 경제를 살리는 데 주력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마가 진영의 지지를 얻었거든요. 이거를 깨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마가 진영이 분노를 하게 되는 거고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젊은 층이.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또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리는 세대가 젊은 층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네. 최근에 미국 출장을 가서 그 마가 지역 젊은 친구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상당한 그 신랄한 어조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성향의 띵크탱크에 근무하는데도 그 자기의 어떤 그 시니어라는 선임자와 같이 있는데도 네. 상당히 그 신랄하게 뭐 학살이라든지 이런 용어까지 쓰면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만큼 미국 내에서 이번 이란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고 회의적으로 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뿐만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물론 마가 진영이 현재 공화당 내부에서 세력이 큰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에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지상군을 투입한다거나 전쟁을 장기가 쪽으로 끌고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동 그러니까 어떤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는 어떤 그 당위성이나 어떤 명분을 갖다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전쟁을 빨리 끝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어느 정도 그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지상군 투입과 관련해서도 투입할 수 있다 하다가 두렵지 않다 하다가 투입하지 않겠다. 해도 말하지 않겠다.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아봤습니다.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듣고 두 분 의견 나눠가겠습니다. Could there be? Possibly, for very good reason. Have to be very good reason. And I would say if we ever did that, they would be so decimated that they wouldn't be able to fight at the ground level. Because the Iranian regime has told Sky News, if you put boots on the ground in Iran, it will be another Vietnam. Are you afraid of that? No, I'm not afraid of. I'm really not afraid of anything. No, I'm not putting troops anywhere. If I were, I certainly wouldn't tell you. But I'm not putting troops. And I said you'll never have to use it, but sometimes you have to use it. 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두렵다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또 지상군 투입은 보류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투입할 왜냐하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 카드는 계속해서 살려놔야 결국에는 협상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뭐 기내에서 말한 조기 타결 가능하다. 그러니까 타결을 더욱더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 카드는 계속 살려놔야 되고 그리고 나서 타결이 된다 할지라도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정말 타결한 걸 합의를 이행을 할 것이냐. 이 네.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합의 이행이 어느 정도 안착화될 때까지는 군사적인 옵션 카드는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의 맨 처음엔 지상군을 절대 파병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나서는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예. 실질적으로는 지금 중부사령부에 지금 7천여 명 정도가 직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결국에는 군사적인 옵션에 대한 신뢰 가능성을 이란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협상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란 측에 더 독촉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 규모의 군사작전이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게 계속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성동격서가 되지 않을까. 바로 이란 또 그 지점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협상의 장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 중에 뭐 하르그 섬,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의 동쪽에 있는 섬 4개, 서쪽에 네. 있는 섬 3개, 뭐 그다음에 핵시설.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혁명수비대의 군사력이 분산이 되고 그것이 보도가 될 때마다 미국에서는 그거는 정찰 자산을 통해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밖으로 나와서 움직이는 동태가 파악이 된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갖고 있는 군사적인 작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움도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말씀해 주셨고 성동격서 전략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이 지금 이란 주변에 약 7천 명 규모 병력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제 어디부터 투입할지 여러 공략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를 보면서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미군의 공격 예상 위치는 모두 5곳이 거론됩니다. 우선 지도의 왼편 위쪽에 하르그 섬이 있죠. 가장 안쪽에. 그리고 지도 오른편에 라라크 섬 등 2곳. 그리고 호르무즈 동쪽 해협. 그리고 또 이란
내부입니다. 우선 기존에 주목했던 하르그 섬부터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점령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석유 인프라가 파괴되면 세계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불가피한 곳이죠. 더군다나 호르무즈 해협을 따라서 구축된 이란의 방어선이 관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호르무즈 섬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자, 여기 하르그 섬으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라라크 섬부터 시작해서 아부무사 섬과 캐슘 등 여러 섬이 보이는데요. 아치형으로 자리하고 있는 이 섬들은 호르무즈를 지키는 핵심 방어선 역할을 해서 떠있는 항공모함으로도 불립니다. 특히 전략적 요충지로 불리는 라라크 섬에서 미사일이나 소형 공격정이 발사될 우려도 큰데요. 그래서 이 섬이 가장 위협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호르무즈 동쪽 해역에 대한 군사작전도 주목되는데요. 이 부근에 정박해 이란산 원유 수출 선박을 차단하거나 납부하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이란 본토에 지상군이 도달할 경우 이 본토의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거나 수도 테헤란에 숨겨놓은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는 등의 작전을 펼치는 것도 전망됩니다. 네, 그동안에는 하르그 섬 점령 전망에 무게가 굉장히 많이 실리는 모양이었는데 이제는 이 하르그 섬만 노려서는 부족하다. 그리고 거기서 버티는 것도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란의 7개 섬에서 지상전 가능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단 방금 저희가 지도로도 보여드렸지만 여러 가지 섬들이 나오거든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미국이 지상전을 투입할 그런 의지가 강하다면 이렇게 언론에 군사작전이 다 소개가 되겠습니까? 이게 짜고 치는 그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다 공개가 되면 그리고 실제로 미군이 여기에 7,000명이든 17,000명이든 투입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란으로 하여금 어떠한 신호를 이란에게 주는 것이며 이거에서 어떠한 군사적 작전에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좀 상당히 굉장히 탄식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네. 뭐 하르그 섬이든 아니면 7개 섬이든 이제 지상군이 투입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카드를 꺼내는 이런 부분이 될 텐데 그 현실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만 정말로 이 카드를 꺼내야 된다고 본다면 군사작전의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군사전문가는 아니지만 봤을 때 하르그 섬을 점령하는 것보다 7개의 섬에서 뭔가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군이 투입을 하기 위한 교두보를 만드는 것 이것과 더불어서 호르무즈 해협 가장 관건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푸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일시적으로든 이 7개의 섬을 갖다가 어느 정도 여러 개 중지를 점령을 하게 되면 그렇다면 이란군이 일시적으로는 좀 주춤하는 부분을 보일 것이고 그렇다면 이 주춤하는 어떤 시간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대규모의 본진이 들어갈 수 있는 그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그러한 대규모의 지상전을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7개의 섬을 이제 먼저 점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걸 위해서 해병대라든지 공수부대가 진입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본진이 들어오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진이 들어오려면 이미 주변 지역에 수십만이 배치가 되고서 이제 어떤 방법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7개 지역이든 아니면 하르그 섬이든 수천 명의 미군이 여기에 진입을 한다면 이거는 이란이 자랑하는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에 손쉬운 표적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본다면 과연 이러한 모든 것이 노출된 군사작전을 진짜 시행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희생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목표도 불분명하고 방법 수단도 굉장히 위험을 수반하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블러핑이다. 그 성향이 다 강하다. 성동격서. 그래서 어떤 합상에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압박의 수단인 거지 정말로 7,000명, 17,000명, 2만 명이 되든 그런 인원을 어떤 위험성을 내세워서 이 군사작전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좀 믿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성동격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또 협상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잠재적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갈리바프 의장의 발언들도 굉장히 수위가 높거든요. 네네. 다 불태우겠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할 수 있는 발언이냐 이렇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서로 강대강을 치닫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협상 과정 중에서 미국은 군사적인 옵션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로 배치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갈리바프 의장 입장에서는 협상이 어떻게 보면 협상자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주요 인물인데 그런 주요 인물의 발언에 이제 모두 불태우겠다라는 발언이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혁명수비대의 그런 입장을 전달하면서 이란 역시 협상에 대한 강대강 구도를 같이 맞춰가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서로 계속해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이란의 강경함이 선을 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12세에서 13세 청소년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국제사회 기준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아동 착취인 거죠. 국제 뭐 노동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만 뭐 전시 상황인 거고 뭐 이란 정부가 뭐 국민의 인권이라든지 생명을 존중하는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1월에 대규모 학살을 하는 거를 저지르는 그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제적인 기준을 갖다 적용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한편으로 본다면 그만큼 이란 정부도 이제 뭐 벼랑 끝에 서서 이제 배수를 치고 모든 것을 총동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걸 보여준 거죠. 뭐 이러한 12세, 13세 소년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이 전투에 투입되는 거 아니겠지만 후방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총 역량을 동원해야지만 어떤 뭐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걸 보여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씁쓸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말 사이 발생은 가장 큰 변수라고 해야 될까요? 헤즈볼라에 이어서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 반군의 참전도 본격화했습니다. 저항의 축으로 확전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중동 정세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의 주요 변수로 작동하는 게 바로 이제 후티 반군의 그 공격인 거죠. 그동안에 후티 반군이 저항의 축으로서 공격을 안 하다가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의 한 2,000km에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한 거죠. 모두 다 요격은 되긴 했지만 후티 반군은 그냥 반군과 틀리게 일정 정도의 그 국가의 군사력 을 유지할 만큼의 미사일이라든지 뭐 공격 드론이라든지 무인 그 공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군사적 능력을 잘 갖추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의 축이 실제로 이 전쟁에 개입하게 된다면 지금 보면 호르무즈 해협과 더불어서 지금 홍해와 수에즈 운하, 특히 유럽에 가는 어떻게 보면 물동량이 엄청나게 제한을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향후 후티 반군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국제사회 경제적인 측면에 미치는 파장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마디만 추가를 하면 이게 만약 홍해가 막힌다면 보도를 해주신 것처럼 사우디에서 어떤 그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서 아시아로 가는 에너지 그 라인이 또 막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까지 부글부글하지만 참고 있었던 사우디라든지 주변 국가들의 직접 참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거침없이 확전될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후티 반군의 역량 자체가 전쟁의 양상을 바꿀 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이 전선이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홍해까지 확산이 되게 되면 그러면 주변국들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역학에 대한 그러한 다른 판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참전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사우디나 주변 주요 국가들이 참전하는 것을 막고 이제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정황의 축에 대한 참전도 이란이 처음에는 좀 자제시키다가 이제 전쟁이 확진되니까 헤즈볼뿐만 아니라 후티 반군까지 들어오는 양상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서 이 전쟁이 확산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진정이 돼야지. 이제 만약에 그것이 아니고 확진이 된다면 중동 전체를 아우르는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후티 반군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개입을 할 것이냐가 중요할 텐데요. 일단 후티 반군 속내를 좀 추측을 해보자면 이게 이란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의리와 또 이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그래서 이 생존 본능 사이에서도 굉장히 고심이 깊을 것 같아요.
네, 보면 이란 그 예멘의 그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유조선을 공격을 하면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역량을 드러냈었죠. 그래서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EU 국가들이 이제 방패 작전을 해서 거기에서의 유럽으로 가는 그 유조선이라든지 상선들을 보호하는 전략을 이미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런 가운데서의 후티 반군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항의 이런 통제와 관련돼서 자신들의 그런 역량을 상선이라든지 유조선에 대한 그런 공격을 통한 자신들의 위상을 좀 어떻게 보면 높이고자 하고 존재감을 높이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반군이 단순히 이란의 그런 저항의 축이라는 그런 한 축뿐만 아니라 예멘에 대한 지금 정부군과 반군 간의 그런 그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반군의 역량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 본다면 앞으로 향후 중동의 그런 지역 질서를 그 좌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봐야 될 주요 국가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예.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 애초에 이제 이란 의회에서 통행료 징수하는 방안들이 계속 법안 초안이 나오고 있다가 이번에는 강경 보수 매체에서 또 한 번 이번 전쟁 종식의 조건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또 제시했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이란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마크로 국무장관도 아까 보도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고 국제법적으로 통용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부분을 명확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해협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부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운하도 아니고요. 그 해협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이란이 갖고 있는 가장 주요한 카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보상이라든지 여타의 어떤 그러한 레버리지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성격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떤 보도가 된 강경 보수 성향 매체도 어쨌든 이란 정권과 긴밀하게 연동돼 있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세운 그 조건들을 보면 이란 정권이 내세운 그런 그 조건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떤 미국 측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제법적으로 해협에 대한 그러한 그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명확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미국은 당연히 거부 의사를 밝혔고요. 그리고 G7 국가들의 외무장관들도 이거 자유롭게 통행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공동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이란과 이슬람 국가 4개국 국가들의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회담을 했는데 백악관에 어떤 걸 전달을 했다고 해요. 어떤 겁니까? 지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과 관련돼서 이제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일단 모든 국가들에게 유조선이라든지 선박들이 안전하게 항해를 하게끔 해주겠다. 대신 이란이 요구하는 그런 30억 달러는 아니지만 일정 정도의 돈을 지원하는 그런 안을 제시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앞서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해협에 대한 자유 통항에 관련돼서 이건 무료인 거죠. 이 무료를 갑자기 국제법에 위반되게끔 이란이 요구하는 그런 30억 달러나 이번에 그런 4개국 외교 회담을 통해서 제시한 안전을 대가로서 일정 정도의 컨소시엄을 통해서 돈을 지불한다는 것은 굉장히 국제법에 위반되는 제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 내에서 또 유럽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는 반 트럼프 움직임이 굉장히 격화하고 있습니다. 노킹스 시위가 이어졌고 주말 사이 한 800만에서 900만 명 정도에 모였다고 하는데 역대 최대 규모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으로 계속 이제 코너에 몰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그러한 타격을 얼마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직접적으로 받아들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 6월, 10월에 이어서 세 번째 노킹스 이제 그 시위가 열렸는데요. 그것이 이제 그 미국 전역에서 한 거의 900만 명에 달하는 시위
내가 이제 그 모여지면서 어떤 역대 최대다 이렇게 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게 꼭 이란 전쟁에 대한 반대 시위의 성격만 가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가지고 2기가 들어와서 어떤 그 권위주의 성향, 그것과 뭐 연방 정부의 권한을 너무 확대하는 부분, 법을 무시하는, 상권분리를 무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데 대한 그 불만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민 정책, 특히 그 미네소타주의 미네폴리스에서 일어났던 그런 끔찍한 어떤 자국민 살해 사건 이런 거에서 보여준 것처럼 어떤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이번에 휘발유 가격 인상이라든지 어포더빌리티라고 그래서 어떤 물가의 문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에 선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이 어포더빌리티 물가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잡아달라는 국내적 요구에 의해서 거의 49.8%, 50%에 육박하는 또 득표를 갖고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당선이 되고 나니까 관세 전쟁을 통해서 수입 물가를 올리고 그다음에 어떤 그 이란 전쟁을 통해서 휘발유 값을 올리면서 유가를 올리면서 미국 국민들이 상당히 공경에 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 종합해가지고 이번에 가장 그 큰 규모의 시위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 시위가 이란 전쟁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분노해서 직접적인 결과로 나왔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불만을 유권자들이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러한 시위가 이란 전쟁을 빨리 끝나야 된다라는 압박으로 직접적으로 작용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뭐 이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지지층들에게도 이란 전쟁에 대한 불만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시위를 보면서 다시금 결집할 수 있는 왜냐하면 시위의 성격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또 지지층들의 어떤 그 목소리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 정치가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전장 상황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미군 피해도 늘고 있고 또 고가의 전략 자산까지 타격을 입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미군 입장에서 어떤 그 전쟁 비용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모든 국가든 전쟁이 일어나면은 모든 비용에 대한 그 감당 비용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뭐 미군이 이란에 비해서 그 피해 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적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뭐 이번에 E3 같은 경우에는 그 피격이 됐다라는 그 보도가 된 것만큼 실질적인 이제 피해가 있는 거죠. 사상자들도 뭐 30여 명 이상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 종합해 본다면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 장기화가 될수록 실질적인 이런 군사적인 피해 또 장병들의 피해가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이 예측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전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미군 부상 현황이 공개된 보고서가 있었는데 거길 보게 되면은 지금 부상자만 300명이 넘고 사망자가 13명입니다. 부상자 대부분이 지금 외상성 뇌 손상까지 입었다고 하거든요. 지상전 투입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이렇게 부상자나 사망자가 늘기 때문인데 지금까지 전개된 전쟁 상황에서도 부상자나 사망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을 보면 지금은 그래도 어떤 그 미사일 공격이나 드론 공격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기지에서 이제 은폐를 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거를 못하는 경우에 피해가 발생하는. 그래서 13명의 안타까운 미군 어떤 목숨이 희생이 됐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전이 갖고 올 대규모의 희생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작은 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벌써 13명, 근데 말씀해 주신 300명이 심각한 그런 그 부상을 입었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미국 사회에서 지상전은 받아줄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고요. 미국의 여론을 보면 전쟁이 수양했을 때 미국 여론들이 반응하는 경우를 보면 이 숫자입니다. 즉 희생의 숫자가 이제 보도되고 그걸 통해서 전쟁의 참혹함이 자신에게 자신의 아들 딸들이 죽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공포감으로 왔을 때 전쟁에 대한 반전율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습에서 13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상전이 발발하게 되면 그러면 수십 명, 수백 명의 미군이
산화할 수 있는 희생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굉장히 비판적인 여론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걸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이란을 압박해서 모양새가 좋게 전쟁의 출구를 마련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전쟁 협상이 지금 타결이 임박했다라고 밝히긴 했는데 신빙성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믿을 수 있는 소식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와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평화와 조기 종전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에 무게를 실으면서 지지층도 결집하려는 의도를 읽힙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은데요. 미군이 이란 호르무즈 해협의 방어선인 7개 섬에서 지상전을 펼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뉴욕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나란히 평화와 조기 종전을 언급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한 달째를 맞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를 가져오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적은 친트럼프 성향 목사의 편지를 트루스 소셜에 게시했습니다. 이 편지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복음주의 목사인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지난해 10월 보낸 것으로 복음주의 보수 기독교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와중에 5개월 전에 받은 편지를 이제서야 공개한 건 기독교 사순절 기간을 맞아 기독교계 보수 지지층의 호응을 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란 전쟁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었던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최근 조기 종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지난 27일 팟캐스트 더 베니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년 더 이란에 있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란 전쟁에서 곧 빠져나올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이후에도 매우 오랜 기간 다시 전쟁을 할 필요가 없게 하려고 잠깐 더 전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조기 종전을 언급하면서 이란과의 협상에 일단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도 감지되는데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not interested in being in Iran a year down the road, 2 years down the road. We're taking care of business. We're going to be out of there soon, and gas prices are going to come back down.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이런 정황들은 보이는데요. 지상전 카드 역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이란 주변에 7,000명 규모로 배치한 지상구를 투입할 경우 이란에서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부르는 호르무즈 해협의 7개 섬이 공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7개 섬을 연결한 곡선을 이란이 호르무즈를 지키는 아치형 방어선이라고 부르는데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통제에 있어서 이란에 전략적인 우위를 제공하는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이 지상군 작전이 전개될 경우에 전략적 요충지인 이들 7개 섬을 확보하는 게 관건인데 위험과 손실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미국의 2개의 해병 원정대 5,000명이 상륙작전을 펼치려면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의 동쪽부터 통과해야 하는데 동쪽의 4개 섬, 특히 라라크 섬의 미사일이나 소형 공격정이 위협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섬을 점령한 미국 지상군은 이란 본토에서 날아올 드론, 미사일, 포병 공격에 노출될 수 있어서 추가 사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미군 전사자는 13명, 부상자는 300여 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인명피해 부담이 큰 지상전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직접 발언 들어보시죠. Have to be very good reason. And I would say if we ever did that, they would be so decimated that they wouldn't be able to fight at the ground level. 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의 반격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미군과 이스라엘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군 이 프린스 술탄 공군기지가 이란 미사일 공격에 노출돼 4,500억 원짜리 E3 센트리 조기 경보 통제기가 파괴됐습니다. 꼬리 부분이 완전히 잘려서 비행이 불가능해졌는데 이번 피해는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E3 기종이 전투에서 손실된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동체 위에 회전하는 레이더 원반을 장착한 E3는
원거리 위협을 탐지하고 전투용 항공기들을 지휘해 공중전을 유리하게 이끄는 대형 전략 자산입니다. 미군은 이를 60여 대 운용하고 있어서 대체는 할 수 있지만은 손실 비용이 점점 막대해지고 있습니다. 미군은 지난달 28일 이란 전쟁 개전 이래 유인 항공기를 적 사격에 잃은 적은 없지만 MQ-9 리퍼 공격 드론은 13대 이상 격추됐고 F-15 전투기 세대는 쿠웨이트의 아군 오인 사격으로 잃었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의 공중급유기 KC-135 스트래토 탱커 역시 여러 대가 파손됐습니다. 미국과 함께 전쟁의 한 축을 맡아 이란 원전과 핵시설, 제철소 등 이란 본토 공격을 강화해온 이스라엘도 이란의 반격에 피해를 봤습니다. 이번엔 이스라엘 남부 바르셰바 인근 네오트 호바브 산업단지의 공장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 불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홍해에서 작전을 폈던 미 해군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함이 화재로 전선에서 벗어나 크로아티아 스플리트항에 입항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세계 최대의 항공모함인 포드함에서는 지난 12일 홍해 이동 중에 세탁실의 화재로 승조원 3명이 다쳤고 200명이 연기를 마셔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인 후티가 참전을 선언하고 미사일 공격을 개시함에 따라 포드함이 홍해로 되돌아올 경우에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계속해서 중동 사태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주말 사이 뭔가 좀 상황이 나아질까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끝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파키스탄에서 양측의 대면 협상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 2번 정도 협상이 될 것이다. 26일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주말경에 또 한번 협상이 잘 진행되면 파키스탄에서 대면 협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요. 아직까지 이란 측에서 답변을 정확하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측이 제시한 12개 사항의 조항에 대해서 이란 측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주지 않고 일단 여러 가지 비공식적 채널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주말이 끝났고요. 결국 대면 협상은 아직까지는 성사되기 좀 어렵지 않냐. 물론 아직까지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네. 4월 6일까지 시한이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는 4월 7일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는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미국 벤스 부통령은 조만간 전쟁이 끝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1, 2년 더 있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말해왔다. 군사 목표를 대부분 달성했다고 말해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거든요. 네. 이게 하나의 전략일까요? 아니면 실제 미국의 기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분의 소신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어떤 전쟁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조금 반대를 피력해 왔었고 이분은 소신이 이 중동에서의 어떤 끝없는 전쟁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이 미국의 외교안보 자산을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투여를 해야 된다, 대중경제에 투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어서 사실 이 전쟁 초반에 조금 회의론을 갖다 많이 제기를 갖다 했다라는 것이에요. 네. 지금 이런 발언은 다분히 국내용이라고 생각을 갖다 합니다. 지금 국내에서 좀 이 기본 지지층, 그러니까 핵심 기본 지지층 트럼프 대통령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뭔가 조금 안심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고. 근데 이게 조금 협상 이론 측면에서 보면은 이란과의 협상 국면이라고 하면은 조금 불리한 거죠. 왜냐하면은 기간을 갖다가 정해놓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는 무한정 간다인데 우리는 4월 아니면은 늦어도 5월 14일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이 계획돼 있는데 그때까지는 끝내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협상 이론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하고 또 이란은 지금 거의 모든 것을 걸고 협상에 임하겠다, 이 전쟁에 임하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 측면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걸 수는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이 메시지를 지금 발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 국면에서 이란이 조금 좀 판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미국 내부에서 좀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다 보니까 확전과 종결 사이 전략에 좀 혼선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지상군 일부 그러니까 해병대 일부는 벌써 도착을 했고 네. 그리고 지금 2,500명의 해병대가 지금 도착 예정이고 그리고 파리 공수여단도 지금 도착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1만 명 정도의 보병을 준비를 검토 중이라 그랬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했는지는 아직 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러니까 이란 측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의 많은 지금 국제사회에서 그럼 정말로 지상군에 돌입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압박용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해병대 그리고 공수여단 7,500명 정도고 그다음에 10,000명의 보병이 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어떤 이 판을 갖다가 바꿀 수 있는 의미 있는 지상전에 돌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내부에서 뭔가 조금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뭐 일시적으로는 아마 조금 개방을 하는 어떤 그런 작전에 돌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섬을 점령하는 어떤 그런 상륙 작전도 너무 위험하고, 점령을 하고 나고 나서는 이게 이제 고정된 타겟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란이 반격을 하기가 너무 용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뭐 한 6개월 전서부터 뭐 한 100만 대군, 저는 한 150만 대군 정도가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빌드업을 하고 진짜 뭐 본토로 진입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일사불전의 지상전을 벌이겠다, 그런 게 아니면은 지금 상황에서 상황을 역전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상작전은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면은 여태까지 어떤 경제적인 비용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인적 비용이라는 것은 훨씬 더 정치적으로 타격이 클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 고려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크냐 작냐를 놓고 본다면은 작다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네, 김 교수님께서는 미국의 지상전 움직임은 압박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진단하셨는데, 성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미국이 지금 해병대와 공수부대 등 7,000명 가량을 지금 이란에 집결을 시켰고, 미 국방부가 이란에서 수주간의 지상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데드라인이 4월 7일, 우리 한국 시간으로 4월 7일이기 때문에 10일 유예 기간 동안 이란과의 어떤 의미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 그리고 이란이 계속해서 이제 미국이 원하는 조건들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고 협상이 진전이 없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뭐가 있을까? 또다시 유예를 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이제 군사적 수단을 쓰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럼 추가적인 유예를 또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발언의 무게가 계속해서 닫고한다. 결국 처음에는 크게 얘기했다가 결국 다시 한번 자기 말을 뒤집는 또 그런 행위를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무게가 없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제 생각은 만약에 4월 7일까지 어떤 중요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그럼 군사적 수단, 즉 군사 작전을 통해서 이란을 더 압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요. 2월 말부터 지금 2월 말에 시작된 전쟁 역시 핵협상이 잘 안 됐을 때, 핵협상이 안 되면 나는 군사적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 여러 차례 경고를 했고 그것을 직접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한 번에 더 유예 기간을 줄지, 아니면 4월 7일이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준비 중인 군사 작전을 하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막다른 골목에 몰린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역시 군사 작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미국이 겉으로는 협상안을 내놓고 뒤로는 지상전을 준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또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 끌게 한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란 측에서는 미국을 굉장히 불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불신이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충분히 뭐 우려할 만하죠. 왜냐하면은 작년 6월에 12일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그때 조금 대화 분위기였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이 공격을 받았으니까 분명히 좀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번에는 오만이 중재를 해서 이 제네바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핵 협상이 진행 중이었는데 기습 공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이 지상군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한 7,500명이 지금 뭐 전장으로 집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화를 한다고 하지만 이번에도 또 우리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이 아닌가, 기습적으로 이 지상군을 갖다 지상전을 감행하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우려가 충분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해병대와 그다음에 공수부대 이렇게 준비시켜 이런 게 아니고 중부사령부가 있고 그다음에 국방부는 특히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 전쟁을 지금 좀 진행시킬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은 지금 지상군을 갖다 조금이라도 대비시키는 게 맞겠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일각의 분석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8개월 남아있는 이 중간 선거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어차피 그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이 미국 역사에서의 어떤 자리를 갖다 차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조금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과대망상, 좀 허영심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뭔가 협상 국면이 잘 이 지금 본인 의사대로 그런 국면이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으면은 그냥 조금 트럼프의 스타일이라는 것이 일단은 질러버리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좀 이 합리화하고 명분을 찾고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뭔가 마지막으로 하나 좀 질르고 거기서 이제 뭐 이 지금 여러 그 호르무즈 해협 안에 섬이 좀 여러 개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깃발 하나 꽂고 그 다음에 그냥 셀프의 승리 선언하고 종전 선언하고 그냥 다 철수해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갖다 해요. 이제 그런 어떤 예측 불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관련한 여론보다는 그 이후 상황에 더 신경을 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이제 본인도 잘 모른다고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안에는 내가 너무나 많아. 지금 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종잡을 수 없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란이 한 강경 보수 매체에서 그 미국 이란 종전 협상을 위한 9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한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이게 기고문을 쓴 사람이 이브라힘 카흐하네이라는 박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미 이란 의회 출신의 의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보이고요. 제가 이 부분을 몰라가지고 제가 친구 찬스를 썼습니다. 그래서 박현동 선생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누구인지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최고 지도자 사무실과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고요. 결국 공학 박사랍니다. 핵 에너지 뭐 이런 공학 박사고요. 그다음에 이제 29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란 의회, 즉 마즐리스 출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의 핵 정책에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고 중요한 정책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KEAN 신문은 사실 가장 보수적인 신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이란의 최고 지도자실의 어떤 의견을 주로 반영하는, 특히 보수 강경파의 가장 중요한 의견을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신문이라고 사실 뭐 할 수 있겠습니다. KEAN 신문에 기고를 했고요. 핵심 내용은 결국 지금까지 이란이 했던 얘기랑 거의 똑같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그리고 중동에서 미국이 완전히 철수해야 된다. 이건 뭐 걸프 국가만 아니라 중동에서 완전 철수하라는 얘기.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이란이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대중동 정책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없는 중동, 이스라엘 없는 중동이란 말이죠. 이거를 지금 바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또다시 통행료 부과, 우리 이거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러한 9가지 조건을 과연 미국이 받을 수 있을까? 뭐 이 중에 몇 개는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실상 미국 측이 받기는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여전히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휴전 협상이 난항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란 정권 측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그런 안이라고 보면 좀 협상에 어려움이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해 주셨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 상황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남부 항구 도시죠. 반다르 카미르부드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곳이 그 호르무즈 해협과 인접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또 알려지면서 지상전 예고편을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 이제 보도가 나오고 억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게 예고편이라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물밑이지만 공식적인 어떤 그런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제3국 그리고 제3국의 요인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뭔가 서로의 입장을 조금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조율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 진행 중이지만 하지만 군사적인 긴장은 여전히 팽팽하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서로에 대한 어떤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기를 시작으로 시점으로 해서 그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더 연장한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있는 뭐 저쪽 안쪽 깊숙이 있는 하르그 섬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바로 초입부에 있는 그 작은 섬들을 대상으로 군사 행동을 갖다 감행할 수 있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게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점령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고위험 군사 작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일시적으로 뭔가 군사적인 승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점령을 하고 나면은 이게 이란의 보복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란은 아마 예고했던 대로 걸프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보복 공격을 감행할 것이에요. 그러면은 글로벌 유가는 정말 뭐 한 200불 가볍게 넘어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미국은 지금 이 아까 저 루비오 국무장관도 마찬가지고 JD 벤스 부통령도 얘기를 했듯이 이게 이제 미국 국민들을 계속 안심시키고 있잖아요. 이 전쟁 오래 가지 않을 것이야. 이 전쟁이 오래 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화당 자체가 지금 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전쟁을 갖다 끌고 갈 수, 그러니까 장기전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히 지금 이란이 노리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후티 반군을 갖다가 이용을 갖다 하고 있고 그리고 걸프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공격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전쟁이 어디로 이제 치달을지 모르니까 정말로 지옥문이 열리는 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미국이 조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는 조금 더 협상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앞으로 좀 전망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공격을 저런 식으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이 작은 섬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군사 작전을 펼치기에는 일단 군사적으로 너무 조금 고위험 군사 작전이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정치적으로 치러야 할 대가가 커진다라는 것이죠. 네, 그 후티 반군 얘기가 나와서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멘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는 가운데 홍해 봉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 파장이 또 엄청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그렇습니다. 후티가 한 달 정도는 조용했었는데요. 최근에 갑자기 이스라엘 쪽으로 탄도미사일을 쏘면서 전격적으로 지금 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됐고 왜 그러면 한 달 있다가 참전했는가? 그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몇 년,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후티와의 전쟁을 해왔고요.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어요. 사실 저는 아마도 후티가 이번에는 참전하기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다렸어요. 근데 이란 측에서 더 이상 이 상황을 보고 있을 수 없었죠. 왜냐하면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미국과 강대강 대치 국면에 있고,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자신의 어떤 저항의 축이죠. 대리 조직인 후티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지금 후티가 이번에 동참을 한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일단 이스라엘로 공격을 시작했고 또 추가적인 공격은 그게 아랍에미레이트가 될 수도 있고 사우디 본토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바벨 만뎁 이 해협을 막을 것인가?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만약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이나 하르그 섬에 대한 군사 작전에 들어가면 바벨 만뎁을 봉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금 아껴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 만뎁 해협을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사우디가 홍해를 통해서 홍해에 있는 항구 얀부라는 항구를 통해서 지금 원유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못 나가니까요. 이걸 또 막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틀어막기 위한 하나의 지금 포석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바벨 만뎁 해협이 막히게 되면 어떤 파장을 예상해 볼 수 있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다면 아프리카로 다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원유 수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유럽으로 가는 컨테이너 선도 들어갈 수가 없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도 막히고 바벨 만뎁 해협도 막히고 두 개가 다 막히는 상황이라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후티군이 실제로 홍해 봉쇄에 나서면 그동안 군사적 대응을 좀 자주 해왔던 다른 걸프국들도 참전할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특히 홍해까지 막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용납할 수 없다. 이미 여러 차례 경고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걸프 국가들의 참전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원하는 선박에 30억 원 상당의 통행료를
요구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의회가 법안으로 또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전쟁이 끝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네. 통과하려면 돈을 내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법 제도를 정비한다라는 것 같고 예. 실제로 최근에 이제 통행을 허락해 준 이 중국으로 가는 유조선 그리고 어디였던가요? 이 파키스탄 하여튼 등등의 한 서너 개의 유조선 대상으로 뭐 통행료는 사실 아니죠. 통행료는 말이 안 되고 뭐 안전 제공 비용, 뭐 호위 비용 뭐 이제 이런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좀 받아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란이 전쟁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네. 그리고 좀 그런 것을 좀 보상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처지는 이해를 하지만 사실 엄연히 이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해협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어떤 명목으로든 간에 상대방이 지나가는 배에 뭐 그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라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쟁이 어떤 식으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전쟁이 끝나고 이제 평화가 좀 찾아온다 그러면은 이란은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그 국제사회에 등을 돌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럴 경우에는 다국적군, 연합군이 조성된다 그러면 한국도 참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뭘 징수하기가 저는 뭔가 이 제도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물리적으로도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에 2,000대가 오가는 그런 해협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이란이 이러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정말로 실제로 이런 결정을 할 것이라 그러면은 그것은 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파키스탄 선박 통과를 허용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네. 일종의 뭐 외교적 방식이 좀 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약간 긴장 완화의 시그널로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뭐 파키스탄, 튀르키예, 그다음에 뭐 인도 이런 선박, 중국 선박도 많이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미 기존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자신과 대화가 되는 그다음에 친이란 국가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뭐 파키스탄이 최근에 뭐 미국산 원유를 이제 싣고 나가다가 이란 쪽에서 이제 저지당한 적이 있죠. 제지당한 적이 있지만 뭐 그렇게 전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아요. 이미 자기와 이란과 친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통과세를 내는 국가들에 있어서도 또 통과를 시켜줬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미국 내부 상황도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대규모 노킹스 시위가 열리고 있다라고 연일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내부 분위기를 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번 노킹스 시위는 그러니까 블루 스테이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민주당 성향이 강한 그런 주뿐만 아니라 레드 스테이트. 공화당 성향이 강한 주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그러니까 본인이 마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본인의 정체성이 마가라고 이렇게 밝히는 그런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여전히 85%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80% 정도는 이제 이 전쟁을 여전히 지지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질문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만약에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당신은 이 전쟁을 계속 지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지지하겠다라는 비율이 한 45%, 50%까지 뚝 떨어지더라고요. 여기는 뭐냐면은 이 전쟁에 대해서 일단은 경제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까지는 감내를 할 수 있지만 인적 비용 그리고 인명 희생이 발생을 한다면은 이들도 등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의 어떤 인내는 그렇게 무한대가 아니라는 것이고 이 노킹스 시위는 이번에 미국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 이제 유럽 뭐 해서 많은 이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뭐 유럽 이런 나라에서도 반유대주의 정서가 굉장히 지금 고조되고 있어요. 미국은 역대급으로 지금 반유대주의 정서가 고조되고 있어서 뭐 미국과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전술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저는 지고 있는 그런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그 헤즈볼라를 공습하는 과정에서 헤즈볼라와 연계됐다면 레바논 언론인 3명을 표적 살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또 뭐 공방이 오가더라고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표적 살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이스라엘 측은 이제 한 명은 헤즈볼라가 운영하는 방송사이죠. 알마나라는 방송사 출신이고 나머지 2명은 알마야딘 방송사 소속 기자인데요. 알마야딘 역시 헤즈볼라와도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는 언론사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명이 사실상 헤즈볼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언론인이고 그런 다음에 취재한 내용, 즉 이스라엘 군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헤즈볼라 측에 전달한 그런 의심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자이면서 또한 헤즈볼라 대원이나 마찬가지다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레바논 쪽 주장은 무슨 소리냐? 공식적인 기자이며 언론인인데 거기에 확신도 이스라엘이 증거를 내지도 못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표적에서 살해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이제 양측이 이제 의견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스라엘이 이런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 국제사회에서 계속해서 언론인들이 전쟁터에서 상당히 많은 언론인들이 지금 사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계속 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상당히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 한 주도 거센 공격과 또 협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오갈 것 같은데요. 저희는 상황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 중동 사태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년 9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그룹 BTS가 영국에 이어 미국 빌보드 음반 차트에서도 정상에 오르면서 글로벌 기록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팬에 더해 대중적인 파급력까지 반영하는 메인 싱글 차트 순위도 곧이어 발표될 예정입니다. 송재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빌보드는 예고 기사를 통해 BTS의 글로벌 팝 차트 귀환을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BTS의 새 완전체 음반 아리랑이 음반 차트 진입과 동시에 1위에 올랐다는 겁니다. BTS가 처음 빌보드 음반 차트 1위에 올랐던 건 지난 2018년, K-팝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랬던 BTS는 군백기를 마치고 3년 9개월 만에 돌아와 통산 7번째 정상회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지난 주말 영국 오피셜 음반 차트 톱백에서도 1위로 직행하며 영미 양대 음반 차트를 휩쓴 BTS. 다음 도전 무대는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입니다. 음반 판매량, 즉 팬덤의 영향력이 핵심인 음반 차트와 달리 곡 단위의 인기를 다루는 핫백에서는 라디오 노출 빈도 등 일상적 파급력을 엄격히 따집니다. 이번 음반 제작기를 담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도 핫백 결과를 주목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BTS 멤버들이 우리말 가사가 적은 점이나 아리랑 국악 선율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과 관련해 한때 사측에 의문을 표했던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작업 끝나면 밤에 모여서 술 한잔 하면서 얘기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이제 정체성. 우리다운 건 무엇인가? 우린 무엇인가? 방탄스러운 건 또 무엇이고? 성장통을 뚫고 탄생한 BTS 2.0의 다음 도전 무대인 빌보드 핫백 차트는 이르면 내일 오전 일부 공개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 협상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지목했던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종교 편향 발언으로 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전쟁을 벌이는 이들의 기도는 거부당할 것이라고 헤그세스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여러 해석을 나왔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기자들 앞에 선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 전황을 설명하다가 마치 목사님처럼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회견을 마쳤습니다. So I'll close with scripture drawing strength from Psalm 144. Blessed be the Lord, my rock, who trains my hands for war and my fingers for battle. He is my loving God and my fortress. 지난주에도 국방부에서 기도회를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쟁에 임한다고 표현했습니다. 1000년 전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을 연상시키는 발언으로도 들립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헤그세스 장관이 매달 본인이 속한 기독교 교파의 성직자들을 설교자로 초빙하는 등 적극적인 정부 내 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ay the Lord grant unyielding strength and refuge to our warriors, unbreakable protection to them and our homeland, and total victory over those who seek to harm them. And amen.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서도 반대 세력을 하나님의 적으로 규정합니다. 기독교가 삶을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정치와 종교의 경계를 넘나드는 언행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나온 교황 네오 14세의 강론이 이런 헤그세스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예수는 평화의 왕이라며 전쟁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Che non ascolta la preghiera di chi fa la guerra e la rigetta dicendo anche se moltiplicaste le preghiere io non ascolterei le vostre mani grondano sangue. 그렇지만 미 국방부는 정부 안에서 예배를 주최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예배 참석이 의무가 아니라 차별도 없다면서 참석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효과를 자랑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